마켓 시그널 2부 코리안 마켓 사인즈로 돌아왔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보낸 시그널에 이어서 국내 증시는 또 어떤 시그널을 받을 수 있을지 저희가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뉴욕 증시 안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최근 AI를 등에 업고 지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나왔던 만큼 오늘 추가적인 시그널이 포착이 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먼저 꼼꼼하게 확인해 볼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뉴욕 증시의 분위기가 국내 증시로 이어질지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와 나스닥 지수 장중에 좀 하락하면서 불안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가 0.15%, 나스닥이 0.03% 소폭 올랐고요. S&P 500 지수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0.25% 강세였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발표됐던 5월 소매 판매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점이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면서 투자 심리를 해치지 않았는데요. 사실 이렇게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엔비디아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흐름도 같이 한번 히트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엔비디아가 3% 이상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강한 상승세가 강한 초록색으로 눈에 띄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가장 그런 쨍한 초록색을 띠고 있죠. 3.51%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 0.45% 약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 2위로 밀려났습니다. 애플도 1.1% 하락세를 보였고요. 계속 이어서 알파벳이 1.3%, 메타도 1.4% 약세였습니다. 테슬라도 이날 다시 하락세였습니다. 1.38% 하락, 아마존도 0.68%, 약 0.7%가량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훈풍에 반도체주 전반이 강했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동안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브로드컴 이날 쉬어갔습니다. 1.4% 하락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요. AMD도 2.38% 약세였습니다. 다만 퀄컴과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시가총액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3%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이 됐는데요. 3조 3,35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2위로 밀려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시가총액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서 이 세 종목의 시가총액 순위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을 계속해서 체크해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렇게 대형주들이 오르게 되면 사실 이 대형주를 담고 있는 지수 같은 경우에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종목이 좀 부진했어도 S&P 500 지수가 이날 상승으로 마감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요. 이에 따라서 대형주 상승에 기대서 최근 들어서 월가에서도 S&P 500 지수의 연내 전망치를 상향 조정을 하고 있죠. 골드만삭스 그리고 에버코어 ISI에 이어서 이번에는 시티가 M7의 실적 성장세에 기대서 S&P 500 지수 상승을 기존 목표치 5,100에서 5,600으로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보면서 상향 조정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형주 일부 종목에 기대서 가는 종목만 가는 그런 시장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 점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지금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의 그런 비율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선이 올라올수록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내려갈수록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지수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경신하고 있는데 지금 하락하는 종목들의 비중이 더 큽니다. 그 말인 즉슨 가는 종목에만 기대서 가고 있는 시장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가는 종목들이 멈춰서게 되면 시장 전반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닥칠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서 이런 변동성에 좀 유의하는 그런 모습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전략가는요. 낮은 변동성이 유지될지 의문이다라는 말과 함께 지금 본인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섹터는 유틸리티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I think this idea of low volatility maybe is kind of broadening out among investors, and who are maybe starting to question whether the low volatility is actually going to continue. It's hard to say one day to the next. I think it's very hard. Maybe today the reaction is to the retail sales number. What I think is interesting is the second best performing sector, at least over the past 3 months or so, is utilities, which is not really a sector you would pick out as the one that's going to do well when rates are relatively high, and inflation is relatively high. Even though inflation has come down, that's not necessarily the sweet spot for utilities. And I think what kind of puts utilities in a similar camp to information technology, which has done really well also, is that to some extent they're both being fueled by AI, or at least by the expected impact of AI. So for utilities, it could be just that as more and more companies kind of try to adopt AI strategies, they need more computing power, and therefore they need more electricity. 네, 어제장 함께 정리해보고 오늘 개장 전 우리가 확인해볼 이슈들 꼼꼼하게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일단 어제 전반적으로 증시 분위기 코스피 쪽으로는 강한 상승이 나왔지만 코스닥은 결국 약보합권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3거래일 만에 코스피 지수 다시 한번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외국인의 선물과 현물 쪽에서의 매수세가 결과적으로 코스피에 힘을 실어주면서 0.7%의 반등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2763선까지 올라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4거래일 연속으로 뚜렷한 방향성 없이 지수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증시 안에서 수급 주체별로 어떤 종목들을 많이 담았는지 상위 종목들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그 전날장에서 뉴욕 증시 AI에 집중하면서 다시 한번 빅테크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었죠. 그러한 흐름 때문일까요? 어제 외국인들도 국내 증시에서 상위 종목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AI 전자기기 관련 종목들을 담은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를 펼쳤고요. 23만 원 선 돌파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또한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지금 엔비디아나 구글 쪽으로 MLB 납품을 하고 있죠. AI 테마 관련돼서 함께 테마주로 묶어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쪽을 함께 집중을 해보면은 최근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도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삼천단 제약이 비만 치료제에 들어가는 주성분에 대한 임상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고요. 그로 인한 외국인들의 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해서 JNTC 52주 신고가 어제도 다시 한번 돌파해주는 흐름 나왔습니다. 기관들의 상위 종목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코스피 쪽에서는 비슷하게 동일한 흐름이 나옵니다. 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 반도체 관련주들 상위 종목에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인도의 IPO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차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증권가에서 게임주 안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크래프톤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2분기 역대 최고 실적이 현재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테크인과 STI 모두 HBM 관련주로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오랜만에 2차 전지 관련해서 대주전자 재료도 4위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급 흐름 안에서 어떤 테마와 섹터들이 또 주목이 됐을지 테마단에서의 움직임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어제 다시금 시추 관련주들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일단 12월이 되면은 대화항공을 포함해서 유망 구조 중 한 곳을 추가적으로 골라서 시추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일단 이번 주 금요일에 추가적으로 이 전략회의와 관련된 회의가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일단 기대감에 관련주들 어제 두 자릿수 이상 오른 종목들도 있었고요. 한국석유도 12% 정도 가격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은 바로 국제유가의 급등도 될 것 같은데 여름 시즌을 앞두고 국제유가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이 가스와 석유 관련주들에게는 긍정적인 가격 모멘텀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은 어제도 좋았습니다. 중국 쪽에서의 추가적인 모멘텀도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 중국이 6.18 할인 행사 기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의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인 징동닷컴의 창사 기념일인 6월 18일을 기리기 위해서 추가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11월 광군제와 더불어 대규모 할인 행사로 꼽히고 있는 만큼 화장품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는 평가입니다. 어제 CNC 인터내셔널이랑 펌텍코리아 모두 52주 신고가 돌파하면서 장중에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뉴욕 증시에서 전해왔던 소식으로 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 라이콤이 대표적으로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서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만약 중국 안에서 이 자율주행이 최종적으로 승인이 된다면 테슬라 안에서는 매출과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중국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주행을 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종 기술 개발과 관련해 긍정적인 이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오늘 개장 전 우리가 확인해 볼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엔터주 오늘 가격 변동성 나올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단독으로 전해진 소식이었는데요. 중국 알리바바의 티몰이 한국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지속적인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패션 플랫폼 티몰 같은 경우는 역직구 플랫폼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중국 안의 판매자들이 해외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해외 판매자들이 중국 안으로 판매를 하는 플랫폼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매출 규모가 상당합니다. 이용자 수는 무려 9억 명에 달하고요. 연간 거래 같은 경우는 지난해 기준으로 900조 원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지금 특히 패션과 관련돼서 국내 대형 엔터사와 함께 협력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 티몰 패션 안에는 200개가 넘는 럭셔리 브랜드들이 입점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 브랜드들을 통해서 이 국내 유명 연예인들을 패션 모델로 기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요. 이미 큐브 엔터테인먼트와는 이 미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JYP를 포함해서 여러 국내 기업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엔터주들의 가격 변동성은 없었는데 이러한 소식들이 한학연과 관련된 기대감을 고조시키면서 장중에 변동성 나올 수 있을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주들의 종가 현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국내 관련 엔터주들의 흐름을 먼저 보시면은 어제는 서로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JYP 엔터와 큐브 엔터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오늘 엔터주 안에 새로운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지 해당 소식 잘 기억해 보시죠. 그리고 두 번째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의 이슈인데요. 이 소식 또한 어제 단독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결국에는 공식적으로 출마를 한다라는 소식이고요. 이 어대한이라는 말을 만들어낼 정도로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다라는 키워드가 현재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당 안에서도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기류들이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는데 정치권 이슈보다도 해당 이슈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집중해 봐야 될지 종목 위주로의 상황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관련주들의 종가 현황으로 먼저 최근 흐름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속적으로 정치권의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었지만 어제 관련주들은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DTNCRO 같은 경우는 6%의 가격 하락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 검사 시절 한동훈 위원과 함께 친분이 있었다라는 이슈로 지속적으로 테마주 안에 대장주로 자리매김을 했었고요. 그리고 태양금속을 비롯해서 이 대상홀딩스나 대상홀딩스 우선주까지도 일단 변동성이 나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관련주들의 흐름 오늘도 나올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도 윤석열 정부가 이 엔젤 산업 관련해서 저출산과 관련된 또 새로운 소식들을 전해온다라고 하니까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있을지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6월 들어서 전반으로 시장 분위기가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외국인 중심으로 조금 더 탄력이 붙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2분기 이제 어닝 시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목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 그런 섹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목표 주가가 오른다라는 건 그만큼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사실 그 근거의 대부분은 실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들 증권면에 있는 이 목표 주가 상향 종목들 현황을 보더라도 충분히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업종, 섹터들 또 종목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크게 보면 섹터별로 보면은 화장품, 음식료, 반도체 그리고 여기 표에는 없습니다만 자동차 이렇게 좀 크게 한 4-5가지 정도 업종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은 뭐 상반기 내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업종들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코스메카 코리아, 한국콜마 같이 이제 CMO 종목들이죠. 이런 화장품 업종의 CMO 종목들은 계속 강세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우리 인디 브랜드들이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인디 브랜드들이 결국은 생산을 다 CMO 업체들한테 맡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오랜만에 아모레퍼시픽, 이제 화장품 쪽의 대장주죠. 아모레퍼시픽도 목표 주가가 21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음식료 쪽으로 가면은 빙그레가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30%, 롯데 웰푸드도 18만 원, 23만 원까지 역시 약 한 20% 이상, 30% 정도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삼양식품은 여전히 강합니다. 66만 원에서 83만 원까지 지금 목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고 농심도 조금 이제 삼양만큼은 아니더라도 10% 정도 목표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는 SK하이닉스 역시 올랐고요. 이렇게 좀 삼성도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업종, 그러니까 상반기에 강했던 업종들이 하반기에도 계속 갈 것 같다라는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증권업계의 컨센서스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근거 없이 따라서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은 2분기 실적들을 잘 체크하면서 일단 뭐 추격 매수나 뭐 이런 쪽보다는 일단 신중하게 보실 필요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반도체 얘기 좀 잠깐 나왔는데 반도체 쪽은 목표 주가가 오른 것만큼은 일단 기본적으로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요즘 대표적인 게 이제 HBM이지만 HBM은 지금 뭐 사실은 새삼 얘기할 필요 없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고요. 단순히 HBM뿐만 아니라 메모리 쪽에서 HBM도 물론 메모리긴 합니다만 HBM 메모리 쪽에서 D램 쪽,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이제 두 대표적인 이 제품들의 이 단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거, 이게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여기에 단가만 오르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낸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가격이 올랐던 게 감산 효과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감산도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감산도 끝난 상태에서 이제 생산량을 늘리는 상태에서 단가까지 같이 올라준다 그러면 당연히 수익성은 크게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들의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 예상치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만 종합해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분기에 매출이 22% 늘어날 것이다. 영업이익은 사실은 뭐 워낙 작년에 좀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12배가 늘어나서 8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좀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매출 15조에 영업이익 4조 6천억 원대 기록할 것이다.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연간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이 전 고점이죠. 지난 18년도에 20조 원이었던 거를 더 넘어설 것이다. 요즘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탄력이 더 강한 이유도 아마 단순히 이제 단기 전망뿐 아니라 중장기 전망까지 더 좋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삼성은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삼성이 이제 종합 반도체 업체이기 때문에 메모리 쪽도 있지만 이 파운드리 쪽도 있죠. 파운드리에 대해서는 그다지 썩 좋은 어떤 전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부문하고 시스템 LSI 부문은 실적이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역시 이런 전망이 나온 가장 큰 배경은 삼성이 아직 엔비디아 HBM 납품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 이게 가장 크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 지난번 이제 대만을 떠는 컴퓨터 2024에서 리사수 AMD CEO가 3나노 공정을 이제 하반기에는 도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현재 3나노 공정, 파운드리 쪽에 3나노 공정을 하는 데는 삼성전자밖에 없기는 한데 아직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이름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반기에 이런 두 가지 이슈가 삼성전자한테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계속 순매수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에 대한 배경이 근거로서 이제 증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건데요. 그 부분은 아직 우리나라 증권사들의 컨센서스에는 포함이 안 돼 있다는 점이 조금 특이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미국 시장 얘기 좀 해보는데 서학개미 최근 일주일 포트폴리오를 이데일리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외죠. 제목을 보시는 것처럼 애플과 테슬라는 털고 팔고 엔비디아를 더 담았다. 엔비디아를 더 샀다.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애플의 주식을 2,500억 원 넘게 1억 8천만 달러 이상을 서학개미들이 팔았거든요. 좀 공교롭죠. 지난주에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AI, 아이폰 16에 이제 AI 기술을 접목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 이걸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상당히 주가가 올랐습니다. 보통은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다른 AI 관련주를 생각하면 더 살 법한데 팔았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차익 실현을 나섰다 이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고요. 애플뿐만 아니라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도 서학개미들이 계속 팔았습니다. 테슬라 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600만 달러 이상. 그다음에 게임스톱도 그렇고 그다음에 테슬라는 2,600만 달러. 제일 밑에 보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1,600만 달러 이렇게 팔았죠. 제일 위에 보시면 대신 엔비디아는 무려 3억 2천만 달러치를 더 샀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서학개미들은 빅테크 종목들 다 좋은데 결국 이 AI 시대, AI 붐에 가장 큰 어떤 수익을 줄 종목은 결국 엔비디아뿐이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이 한 종목에 사실상 몰빵하다시피 집중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에 테슬라에 집중하던 건 사실 모양새는 비슷하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주인공이 엔비디아로 바뀌었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인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막대한 정부 지원 넘쳐나는 인재, 미국 빅테크 회사들이 AI 기회의 땅으로 인도로 좀 가고 있다. 인도가 지난달에 이제 그 총선이 끝나고 조금 불안하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이제 모디 정부 3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디 정부는 아주 일관된 그런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고 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갖고 있는 또 가장 큰 힘은 인도가 전 세계 IT 인력이 사실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제일 많습니다. 배출도 제일 많이 하고 인도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미국의 주요 공과대학을 넘어설 정도로 대단히 능력이 있는 그런 학생들을 배출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AI 인력이 16% 아마 제일 많을 것 같은데 미국 다음으로는 이게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돼 있고 정부 지원 많고 거기다 인력까지 있으니 이런 삼박자가 다 갖춰져 있으니 어떻게 보면 인도가 아태 지역에서 AI 허브로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커갈 수 있는 그런 기본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빅테크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37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인도에 AI 데이터 센터를 좀 구축하기로 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무려 127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AI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표에서도 좀 보시는 것처럼 올해 글로벌 AI 시장 내에서 인도 비중이 10% 정도인데 이게 앞으로 6년 뒤 30년에는 22%까지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 세계 AI 쪽 관련해서는 인프라를 관련해서는 미국 그다음에 인도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제 분산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미국의 빅테크를 중심으로 인도에 돈이 몰리다 보니까 당연히 인도 주식시장도 크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 주식시장이 시총 기준으로 5조 달러를 돌파해서요. 세계 5위 주식시장, 시총 규모를 가진 주식시장으로 커졌습니다. 돈도 몰리고 인재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 지원도 대단히 빵빵하고 인도 시장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당연히 인도 관련 펀드들도 돈도 몰리고 수익률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 관련 투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셔도 크게 무리하시지는 않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이동근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간밤에도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1분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긍정적이었던 뉴욕 증시에 함께 올라탔던 게 유럽 쪽 증시였잖아요. 근데 최근 유럽 안에서는 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증시가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고 어떤 포인트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이 유럽 의회 선거와 관련돼서 어떤 뷰로 보고 계실까요? 사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유럽 증시는 그 뉴욕 증시와는 조금 이제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말씀하신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6월 6일부터 9일까지 유럽 의회 선거가 치러졌는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중도 세력이 과반 의석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좀 더 뜯어보면은 극우 세력의 비중이 16.7%에서 18.2%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어떤 그 기존에 조금은 배척을 받던 극우 세력이 이제 확실하게 그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이제 입지를 굳히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그 유럽 의회의 선거 결과에 어떤 이제 좀 원인들을 꼽자면은 이제 불만이 이제 막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오랜 저성장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하고 성장률이 격차가 좀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이?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라든가 물가 압박이 유럽도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또 이제 여기서 파생된 에너지 공급 불안. 러시아 이제 송유관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불법 이민자 급증 문제라든가 또 이제 환경 규제 정책에 대해서 이제 그 불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결국은 이번 유럽의회 선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게 중요한 건 프랑스죠. 결국 이제 이게 프랑스로 확대가 되면서 사실 프랑스만 놓고 보면 이번에 이제 그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서 마리 르펜 대표가 이끄는 극우 RN이 32%의 득표를 기록했는데 지금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당인 르네상스 당이 15%였거든요. 2배 이상 더 많은 표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마크롱 대통령이 굉장히 위의식을 느끼면서 이게 이제 그 의회 예산 조기 총선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아니면 도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분위기로 봐서는 진짜 그 극우 세력한테 정권을 넘겨줄 수도 있는 이러한 어떤 그런 승부수를 던진 거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 프랑스의 어떤 이런 그 정치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좀 이게 좀 크게 좀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극우 세력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이제 그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30세 미만은 근로소득세 면제한다든가 또 에너지 부가가치세를 인하한다든가 이런 쪽의 어떤 이런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리스크가 이 채권 금리를 일단 급등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더 우려되는 상황은 마치 이제 그 영국이 그 EU를 탈퇴하면서 브렉시트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프랑스가 만약에 향후에 이제 그 극우 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 뭔가 이제 EU 개혁을 주장하면서 진짜 그 유로존의 결집이 흔들릴 수 있다. 지금 사실 지금 당장만 놓고 보더라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책에서 이제 유럽 쪽은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있는데 사실 극우 세력의 스탠스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크라이나 못 이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실 이런 그 EU의 결집이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런 영향력이 지금 단순히 정치적인 부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쪽으로 계속해서 지금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과거에 조금 이제 그 경제적인 취약점을 드러냈던 국가들, 그리스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국가들의 금리가 지금 굉장히 좀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결국은 지금 6월 달에 아시겠지만 이제 ECB가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번에 이제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이런 금리 인하 효과가 좀 반감이 되고 있죠. 네덜란드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렇게 좀 경제가 안정화된 국가에서는 이제 시장 금리가 큰 폭 하락했습니다. 금리 인하 효과 때문에. 그런데 말씀드린 그리스, 이탈리아 또 이제 프랑스 이런 국가들은 지금 이렇게 이제 어떤 정책적인 변화의 어떤 그 수혜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이제 금리 인하 효과가 좀 희석되는 그 국면이 길어질수록 유로존 전체가 이제 어떤 회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화가 되면서 조금 또 과거에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던 뭐 이제 유로존의 어떤 뭐 그리스라든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시장에서도 증시에서도 상당히 좀 악재로 경험을 해봤잖아요. 사실 시장이 우려하는 건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들로 더 이제 확대가 될까봐 이제 그런 부분들 우려하는 거고, 사실 주식시장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직관적으로 영향을 받는 쪽은 역시 환경 관련된 산업이죠. 이제 어떤 녹색당으로 우리가 대변되는 이런 그 정치 세력의 약화가 되면서 뭐 탈탄소, 친환경 그러니까 사실 유로존이 가장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쪽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었는데 이런 쪽에서의 어떤 좀 그 영향이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이런 그 우려가 좀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산업은 방산 같은 것들. 뭐 예를 들면은 개별 국가의 어떤 방위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루마니아라든가 이런 나라들 또 지금 그 방산 지금 또 이제 수출을 협상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각자 도생에 어떤 이런 움직임들이 좀 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 이게 방산 업체라든가 이런 쪽은 조금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산업 간에 좀 이런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서 최근 유럽 증시 연일 지속적인 큰 폭의 변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가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업종들은 어디가 될지, 어떤 투자 기회를 잡아야 될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그 안에서도 방산 쪽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친환경 에너지나 탈탄소 쪽은 부정적일 수도 있다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유럽 증시가 연일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다시 한번 긍정적인 인플레 완화 지표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연준들이 또 입장을 바꿀 수 있을지 이제 이게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일단 9월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좀 높아지긴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9월 금리 인하가 뭐 이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선거를 앞두고 사실 이제 연준이 그 금리 인하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선거라는 어떤 이벤트 때문에 그것을 앞두고 이제 뭐 정책 결정을 바꾸는 그러한 결정들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 9월 금리 인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파월 의장이 지난번 이제 FOMC에서도 사실 점도표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이제 올해 1회의 금리 인하 쪽으로 이제 방향성을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또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들을 잘 뜯어보면은 점도표의 중요성이 과거보다는 확실히 좀 이제 낮아졌다, 이런 쪽의 어떤 뉘앙스를 읽을 수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뭐 2회의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결론 내기보다는 좀 열어놓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계속해서 연준과 파월 의장의 입장은 그러니까 지표를 보면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맞는 그런 스탠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간밤에 이제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 사실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은 시장의 예상보다도 좀 더 이제 기대 이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 경제에서는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소비 지표가 이제 좀 약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경제가 이제 둔화가 되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이에요. 지금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가 이번에 나왔는데, 이런 걸 보더라도 소비 사이클이 확실히 좀 이제 낮아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 거예요. 이제 워낙 물가는 올랐는데 어떤 소득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면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구매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비가 지금 둔화가 되고 있는데, 오늘 또 이제 소매 판매 지표도 역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물가, 고용,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소비인데, 결국 이제 아시겠지만 물가는 좀 잡히고 있고, 고용도 조금씩 이제 뭔가 아직까지는 안정적이지만은 조금은 이제 균열을 줄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 이제 소비가 조금 둔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연준의 어떤 의사결정에는 분명히 조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더 이제 우호적인,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어젯밤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금리가 시간이 지나면 점진적으로 내려올 것을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는 계속해서 지표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연준 위원들의 그 말의 뉘앙스도 조금은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연준은 금리를 좀 내리고 싶어 해요. 사실 근데 이제 이런 지표들을 다 보면서 조심스러운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만은 결국 이렇게 물가 또 이제 그 고용 또 그리고 이렇게 소비 지표들이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어떤 연준의 그 금리 인하를 이제 뭔가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계속해서 이제 작용을 한다면은 예상보다는 금리 인하가 좀 빨라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과거처럼 무조건 점도표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연준의 어떤 결정에는 조금 이제 우리가 우호적인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점도표보다도 실질적으로 계속 실시간 확인이 되는 지표들을 확인하고 나서 연준의 스탠스를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된다 말씀을 주셨고 일단 5월 한 달 동안만 놓고 봤을 때 모든 인플레 지표들이 나쁘지는 않았잖아요. 1분기랑 확실히 좀 다른 모습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기조라면은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해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지금 그 연준도 그렇고 결국 금리 인하의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조금은 그 열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언제 하더라도 그러니까 향후에 어떤 지표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시간이 조금 있어요. 9월까지는. 그래서 이제 결국 중요한 부분들은 6월, 7월 이런 지표들의 중요성이 조금 더 커질 수가 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만약에 어떤 연준의 이런 가이드라인 안으로 들어온다면은 뭐 연준도 좀 의외의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지금 이제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전반적인 매크로 시장 상황 안에서 뉴욕 증시의 빅테크 기업들은 엄청난 가격 상승을 연초부터 보여왔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 다시 한번 3%의 가격 상승을 보이면서 결국 시총 1위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일단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 빅테크의 상승력이 엄청 났거든요. 이러한 상황들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간밤에는 사실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뉴욕 증시를 보면은 참 재밌는 것이 엔비디아가 쉬면은 다른 쪽이 올라요. 애플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올라와주면서 또 시장을 이끌고 네. 어제는 이제 애플은 쉬었단 말입니다. 애플은 쉬었는데 어제는 엔비디아하고 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많이 올라왔어요. 결국 이렇게 이제는 단순히 엔비디아 한 종목의 어떤 시세뿐만이 아니라 빅테크들의 어떤 이런 시세가 좀 확대가 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시장에 좀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말씀하신 대로 빅테크들이 이제는 시장을 확실하게 이끄는 그러한 어떤 장이 좀 나오고 있고 결국 나스닥 지수가 그렇고 S&P도 그렇고 신고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이러한 성장주들, 빅테크들의 강세에는 배경에는 이런 AI 수혜라든가 이런 쪽에 낙관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성장주를 둘러싸고 시장에서는 또 우려도 나오고 있죠. 이익 모멘텀의 약화 우려가 좀 확대가 돼가고 있는데 이미 어떤 종목들의 이런 주가의 퍼포먼스에는 AI의 성장 기대감이 많이 반영됐다라는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성장주들의 이익 모멘텀 컨센서스를 보더라도 내년에는 확실히 순이익 성장률이 좀 낮아지는 그런 경로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게 올해 워낙에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기저효과라는 부분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도 저는 그러니까 올해 뭐 100%, 200%가 올랐는데 내년에도 그런 성장세를 그대로 끌고 간다는 게 오히려 저는 조금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기저효과를 감안을 해야 되고 설사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내년 성장주의 순이익 성장률을 보면은 컨센서스를 보면은 과거 10년보다 평균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성장세 자체는 스테이블하게 유지가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성장주들의 이익 모멘텀이 둔화가 되더라도 뭐 경기 민감주라든가 방어주라든가 이런 섹터들보다는 순이익 성장률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설사 조금은 이제 이런 성장성이 그러니까 말로 100% 성장하던 것이 50% 성장을 하더라도 그래도 다른 섹터들보다는 뭐 성장률 자체는 굉장히 높은 거다. 결국 이게 측면만 놓고 보면은 성장주의 입지가 여전히 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이러한 그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장세가 뭐 우려는 있겠지만은 네. 지금은 이쪽이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워낙 뭐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온 만큼 내년 대선은 기저효과로 인해서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현 시장에서 빅테크를 배제하고 우리가 시장 평가를 하긴 어렵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뉴욕 증시의 이러한 분위기 사실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코스피랑 코스닥 약간은 엇갈린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코스피 지수단에서 이런 빅테크, 뭐 삼성전자나 특히 SK하이닉스 힘을 입어서 2,800선까지 돌파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관전이 될 것 같은데 6월 안에 가능할까요? 사실 이제 시장만 놓고 보면 최근에 시장은 조금은 엇갈려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이게 그 우리 증시는 지금 조금 그 하나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유동성이 좀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전체적인 시장이 오르기보다는 어제도 이제 코스피 지수는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대형주들이 이끄는 장이 나오면은 이런 형태의 장이 나오고 또 어떨 때는 개별 종목들 또 이제 테마들 이런 쪽이 좀 올라오는 장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장 자체가 같이 오른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한정된 쪽에서의 상승이 집중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쪽의 어떤 그 수익률의 차별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반도체 뭐 이렇게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은 장이었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지수 자체 코스피 지수는 2,700선 위에서 이제는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800을 이제 트라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수 상승, 박스권의 상단을 높이는 이러한 시도. 그러니까 전고점 2,779가 지금 이제 고점인데 2,779까지 지금 이제 요거를 지금 노리는 이러한 시장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이 이러한 어떤 유동성이라든가 수급의 한계는 분명하게 노출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이렇게 지수가 좀 한 차례 올라주면서 지수의 어떤 그 레벨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아마도 그 이후에 이제 종목들의 어떤 키 맞추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후행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안 오르는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답답하실 텐데 결국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레벨업이 된다면은 그런 종목들도 좀 따라서 상승을 할 수 있는 뭐 종목에 문제만 없다면은 네. 아마 그러한 장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뭐 이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궁극적으로 시장의 어떤 방향성은 뭐 이제 우호적인 변수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제 또 부각되고 있으면 밸류업 이슈 이런 뭐 시장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 재현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AI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기대가 이어지고 있고 또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또 수출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되고 있는 이러한 어떤 긍정적인 환경이 시장의 어떤 긍정적인 방향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그렇다면은 지수는 뭐 시장은 조금은 이제 긍정적인 면을 조금 더 이제 부각시켜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입장에서 대응해야 되는 이런 장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6월 한 주만을 또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제는 좀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나오면서 지수의 반등이 있었는데 골고루 오르는 장세가 비로소 연출이 됐을 때 우리 증시가 더 강해질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남은 한 주 우리가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간단한 전략 함께 세워주신다면요. 사실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이게 좀 이제 그 시소 게임이에요. 이제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빠지고 이런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 오히려 저는 좀 약간 역발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오르는 종목을 잘 따라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오히려 한쪽이 오르고 좀 조정을 받는 이런 쪽에서 종목을 찾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또 그런 종목들이 다음 날은 또 올 수도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들,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의 어떤 역발상적인 전략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시세를 끌고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반도체 내에서는 최근에 부각된 이 한미 반도체라든가 이스페타시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차트를 보시면은 우상향하고 있으면서 고점을 뚫고 쉬었다가 또 고점을 뚫고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거죠. 투자에 조금 자신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눌림목을 줄 때
그럴 때 어떤 그 눌림목을 하나의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 이런 전략도 굉장히 좀 유효한 전략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정이 올 때 공략을 해보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뉴욕 증시가 휴장하는 만큼 좀 더 다채로운 내용으로 채워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